오늘 새로운 이번 주의 주제는 역사를 바꾼 사건과 또라이들입니다. 네. 또라이들요. 예, 왜냐면 대놓고 무슨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알렉산더라든지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 뭐 이런 기록에 남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세계의 역사를 바꿔왔어요. 그 이름이 이제 역사에 전해지고 나서 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다는 정사에 있는데 대부분 큰 사고를 쳐놓고 당대에도 모르고 지나서도 잘 모르는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또라이들이 저지른 사건이 세상을 더 많이 바꿔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근대 역사사에서 좀 고대 쪽에 있는 건 좀 배제하고 갈라 그래. 이건 너무 이제 말하자면 기록이라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예루살렘 예수가 태어났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동양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쪽으로 이제 전쟁을 벌였던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의 이제 100년 조금 되기 전에 시작해 갖고 거의 한 1700년대까지도 이 전쟁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기간 중에 내내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200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이유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종교적이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중세사의 역사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고 하면 동서양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그러니까 인류가 유럽이나 뭐 동양 이런 쪽에 이제 붙어 있기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신대륙을 발견하러 나가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어떤 역할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 기반으로 쭉 이어져 왔었던 경제 구조가 완전히 타파되게 되는 새로운 경제 구조. 그러니까 그동안 왕이나 교황 중심적인 경제 구조에서 이른바 제대로 된 이제 금권 정치라 그래야 될까? 돈의 권력이 완전히 세계의 왕들이나 교황의 권위를 누르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돼요. 원래 이제 중세를 암흑의 시기라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해갖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핍박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뭐 태양은 지구 중심을 돌아야만 했었고 뭔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건 다 종교적 찬양에 묻혀갖고 없어지던 시기인데 이 중세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암울하던 한 1000년 이상을 보내오다가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종교가 부패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카톨릭하고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요 시점이 1000년도 중반 정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구교 카톨릭 입장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에 의한 신교의 등장과 어떤 종교의 분열이 굉장히 불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야, 그러면 이거를 종교 전쟁으로 끌고 가갖고 아예 이 종교의 통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1차적으로 공헌을 했던 게 당시의 교황이었던 교황 우르바누스 2세입니다. 우르바누스 2세라는 사람이 자기 치세하에서 이거를 합치고 싶었던 거야. 구교와 신교를 합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일종의 이제 전쟁을 소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왜 전쟁을 소집하게 되냐면 또 하나의 이 시기에 비슷하게 존재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 영국의 그 사자왕이라고 불렸던 리차드 1세입니다. 이 리차드 1세가 등극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유럽 쪽이 이제 그 뭐랄까 혼란하긴 했지만 이제 각자 조그마한 성 위주로 이게 군소 도시로 깨져 있는 상태에서 교황의 어떤 힘에 그 전부 다 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관식을 교황한테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교황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인증이 없게 되면 왕으로 행세를 할 수 없는 뭐 이런 류의 이제 어떤 신권 위주의 정치가 돼 있었는데, 리차드 1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영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왕이 개기기 시작하는 거야. 교황한테. 그러니까 이 꼴도 배기 싫은 데다가 구교 신교 나눠져서 싸우는 꼴도 배기 싫으니까 이참에 아예 이슬람 예루살렘을 쳐들어가 가지고 성지를 회복하자라는 명목으로 전쟁 의무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자, 여기를 쳐들어가는 애들한테 니네들이 종교적으로 진짜 신앙을 갖고 여기 가서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갈 놈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뭐하러 가겠어, 그 먼 데까지. 뭐 좀 생기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황은 이 사람들한테 얘네들이 이제 정복하는 지역을 나라 영지로 그냥 주겠다. 네가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슬람 세력들은 사실상 남부 유럽을 다 스페인까지, 지금은 그리스, 뭐 루마니아 이쪽에 남부 유럽을 통해 가지고 이 스페인까지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걸 뺏어서 니들이 가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면죄부를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전쟁에만 참여해라는 방식으로 얘네들 꼬여드립니다. 쉽게 말해 기독교 용병을 조성을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용병들이 에루살렘을 쳐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중해 동해안에 있는 지역들을 싹쓸이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정말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쪽에 살고 있던 그 일상적인 유목민들이 이슬람 유목민들과 사실 이게 이슬람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북부에서 내려온 뭐 게르마니를 비롯한 초창기 뭐 켈트족이나 뭐 많은 유럽인들이 섞여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뻔히 이슬람도 아니고 중동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밀어버리고 학살하고 그 땅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잡아갖고 지네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4개의 나라가 교황에 의해 십자군 국가들이 세워집니다. 십자군이 만든 나라들이 생겨난 거죠. 에데사,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경제 벨트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갖고 새로운 세력들이 생기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교황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교황의 권위가 확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주 성공적인 정치였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전쟁을 하는 데는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돈이. 이 돈을 누구한테서 빌렸을까요? 교황이 직접 돈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돈을 그 당시에 사실상 그 바티칸을 비롯한 교황과 그 주변 국가들의 재정과 경제를 담당했던 유태인 세력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일단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 중에 또 얘네들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럽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발대나 정찰대 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그 방향을 유태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 이겼어, 나라를 세웠어. 그럼 분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해주기가 싫은 거야. 떼먹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쪽 편에 서가지고 사실상 그 자신들의 동족을 배신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유태인들한테
내통했다는 이유를 뒤집어 씌우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니네가 예루살렘 애들하고 해갖고 우리를 해쳐먹은 우리를 이 잡아먹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사실은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리차드 1세였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전쟁을 통해서 영국을 통일하는 과정 중에 유태인들한테도 돈을 빌려 썼거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갚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걸 갚기 싫어가지고 유태인 거주 지역에 폭동을 조성을 해요. 사실상 폭동이지. 지가 가서 그 빚쟁이들을 채권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고 이걸 약탈하는 걸 보니까 다른 기사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도 만만하거든. 이것들이 돈만 많았지 무슨 군사력이나 이런 걸 전혀 갖출 수가 없잖아, 유대인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농토나 뭐 이런 토지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그 법들이 그때도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 기반을 못 갖고 있는 유태인들의 박해가 이제 아주 공론화 돼버린 거고, 이때가 이제 1189년이에요. 리차드 1세가 등극한 지가. 그리고 나서 유태인은 그냥 죽여도 된다, 돈을 뺏어도 된다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이 유태인들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태인들한테 별을 달게끔 만듭니다. 우리 흔히 하는 유다의 별은.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1215년부터. 네. 왜 2000년에 집착하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유태인에 대한 박해는 상존하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이 인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 신분 세탁을 하고 난 유태인 아니야 그러고 빠져나가고 또는 뭐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고 해야 되는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자리에 안 떠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지역을 지키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유태인이 그렇게 당한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부 밉상이었던 애들이 뭔가 이제 정부 조직하고 예를 들어 야 빚을 좀 탕감을 해줘라든지 이자를 좀 덜 받아, 아니면 조금 더 유예를 해줘, 이런 거를 잘 안 듣는 애들이 이걸 이제 맞아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싹 죽여버리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늘 살아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게 나만 아니면 돼를 갖고 있었던 거야. 옆에 있는 다른 유태인이 박해를 받아 죽으면 그만큼의 영업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식으로 그걸 계속 지키면서 전쟁 자금을 다시 대고 다시 떼먹히고 막 이러한 짓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4개의 그 카톨릭 공국이 예루살렘 지역에 세워졌지만 이게 200년이 못 돼서 다 무너집니다, 사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거기에 거주해갖고 살 마음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정복을 해놓고 거기서 약탈을 하고 나서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나라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수의 유목민들한테 다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한번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1291년, 그러니까 약 한 100년 좀 넘게, 한 200년이 좀 못 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지역을 교황이 통치를 하다가 이게 또다시 이제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교황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십자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원정을 가서 한 번씩 해먹으면 이게 짭짤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이때 집중적으로 이제 12세기 후반부터 아까 얘기한 12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군 원정을 다니기 시작한 애들은 게르마니아였어요. 독일 애들이었다고. 독일 애들이 뭐 벤트 십자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독일 기사단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유럽을 휩쓸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중동만 가는 게 아니에요. 위쪽으로도 올라가. 오스트리아로도 올라가고
아프리카로도 갑니다. 옆에서 이제 프랑스가 구경을 하고 있다가 그럼 우리도 가야지. 그러고 지중해를 먹기 위해서 십자군 원정회라 그래서 지중해로 모로코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결정적인 뉴스가 뭐였냐면 이 유럽과 연결돼 있는 이스라엘 근처 어디에 가면 카톨릭을 신봉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카톨릭을 가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길 바라는 카톨릭 국가가 있다는 거야. 그런 가짜 뉴스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분이 없는데 카톨릭 국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명목으로 해갖고 북유럽, 남유럽, 아프리카 뭐 지중해 이쪽을 전부 다 훑고 댕긴 거야. 독일 애들하고 프랑스 애들이. 그러면서 영토를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어떻게 되느냐? 대서양과 인도양이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나라를 찾아야 되니까 광범위하게 수색을 하고 다니면서 훑는 거야. 근데 그런 나라는 없었어, 애초에. 없죠. 없는데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걸로 해갖고 거기를 싹 훑고 댕긴 거야. 이러면서 소문이 난 거지. 야, 그쪽 중동 쪽 있잖아. 거기는 그냥 꿀이래. 아무나 들어가서 정복만 하면 그냥 되는 거래.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십자군 전쟁 2차, 3차 뭐 이루어지는 한 400~500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한 이제 1450년대 이게 이제 제일 심했는데 이 이후에는 거의 모든 약탈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거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교황이라든지 종교를 위한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1100년대 때 이루어지고 그걸 한 번도 안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동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동쪽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쉽게 몽골 원나라가 생기기 전에 몽골 기병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야, 그렇게 뺏기 좋은 동네가 있대. 만만한 동네가 있대. 우리도 한번 가갖고 뭐 좀 어차피 겨울 되면 배고프니까 우리도 그쪽에 가서 뭐 좀 건질 거 없나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몽골 기병들이 거꾸로 이제 이 동유럽, 남부 유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중동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일종의 완충 장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몰랐어 이 몽골 기병들도 그쪽에 그만큼 꿀 빨 데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얘네들이 꿀 빨면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가야지라는 차원에서 몽골 기병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134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그 1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상의 기독교 국가를 찾아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유럽과 지중해와 인도양까지 막 쳐내려오고 있을 때 그때 몽골 기병들도 쳐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캅차크 칸이라고 하는데 이 캅차크 칸의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앞에 있는 크림반도라 그러죠. 크림반도 쪽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올 때 뭘 갖고 왔냐? 그 당시 운난성에서 페스트가 유행을 했어요. 그 페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페스트 걸린 시체들을 정복하러 들어오게 된 도시에다가 갖다가 던져 넣습니다. 흑사병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원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옛날부터 이런 질병에 어찌 보면 산지였던 그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패스트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중국 애들은 알았어. 이게 이제 말이나 그 주위에서 움직이는 벼룩에 의해서 옮긴다는 건 얘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걸 당하는 애들은 뭐가 옮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된 거고 이러한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한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특히 도심 지역은 더 심했겠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패스트로 인한 심각한 어떤 질병의 와중 중에 이제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태인들이 다시 저쪽 이슬람하고 손을 잡고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아이고. 그 사람들이 죽는다. 라고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고. 그놈의 우물의 독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물의 독을 탔다라는 얘기가 드러나오면서 유럽 전역에서 사실상 폭동에 가까운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 폭동의 주범으로 폭동의 세력들이 희생양으로 삼는 게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포도주통에 담아서 막 강에다 버리고 뭐 이런 학살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당시 패스트를 제어할 수 없었던 정부는 뭐 정부라고 해야 될까? 그 왕들은 오히려 그걸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를 잡기 위해서 독을 뿌린 유태인을 체포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너나 없이 유태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내가 나서서 저놈을 잡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합니다. 이 자원을 한 애들은 누구를 잡았을까요? 저한테 빚을 줬던 채권자들을 잡아가지고 아이고. 그 돈을 착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착취의 역사는 그 돈의 흐름의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한두 달 전에 했었지만 종교하고 돈하고 결합해갖고 같이 흘러내려오던 과정이 종교의 배신으로 돈에 대한 어떤 일종의 돈을 가진 유태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거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유태인들이 농사도 못 짓고 공장도 못 가지고 집도 못 가진 입장에 할 수 있는 일이 돈밖에 없었거든. 근데 너무 돈을 잘 번 거야. 그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샤일록처럼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힘들어지게 됐을 때는 부잣집 곶감밖에 털 게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탈탈 털리게 된 거고 그 다음부터 유태인들이 이제 교훈을 얻은 거죠. 아, 내가 앞장서서 사업하다가는 늘 이렇게 털리는구나. 나는 누구 뒤에 가서 숨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본들이 더 악랄해지고 더 지하로 숨기 시작하면서부터 밖에 다른 세력들을 내세워서 사실상의 근대 경제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은 종교에 대한 기존의 구교 카톨릭에 대한 일종의 반란과 복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낸 가장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다? 1095년에 처음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에 서막을 열었던 교황 우르바누스 2세다. 이 또라이 덕분에 사실 유럽 대륙이 거의 한 700년 동안은 끊임없는 전란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뭐 인류 역사상 많은 히틀러도 있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걔들은 다 당대에 끝났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세계 역사를 바꾼 또라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건 이제 원래 시리즈로 하려고 했어. 무솔리니와 히틀러. 근데 이게 안 돼. 얘네들이 워낙 저지른 게 많아가지고 이게 한 시간에 묶어서 해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원조격인 파시즘의 원조격인 히틀러. 무솔리니. 네. 그리고 무솔리니한테 배워가지고 요걸 그대로 이제 실천한 히틀러. 요렇게 이제 두 경우를 놔두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제 얘네 둘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갖고 유럽을 완전히 이제 그 전운에 빠뜨렸잖아. 근데 이제 무솔리니라는 인물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이탈리아 왕정 하에서 그 당시 유럽들이 이제 전부 다 사회주의 아니면 이제 왕정과 공화정의 중간 단계인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수상을 두고 이제 왕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던 정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이 권력을 찬탈해 갖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쓰는 어떤 사례를 보여준, 그리고
별것 아닌 놈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놈이 구테타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일종의 반란을 일으켜갖고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던 사람이 이 무솔리니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군벌들이라든지 이른바 구테타를 시도하는 애들이 무솔리니의 사상과 방식들을 동경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테타의 원조인 거야, 이 인간이. 그래서 무솔리니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사람이긴 한데 좀 생긴 거 봐서도 알지만 내가 보기에 순수한 이탈리아 사람 같진 않아. 약간 남미계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탈리아 애들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갖고 남미에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엄마 찾아 산말리 봐도 알지만. 그러니까 남미계 혈통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교류가 있었을 거고 이 얼굴은 어떻게 보더라도 100% 남미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의 그 이름으로 돼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원어로 전체를 다 불러보면 베니토 안드레아 아메리카레 무솔리니거든. 근데 이 베니토라는 성이 이 멕시코계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멕시코 사람 존경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 그 멕시코계 혈통이 섞여 있지 않느냐 싶어.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얘는 남미에서 건너온 아버지, 남미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정을 부정하고 애초에 이제 기존에 있는 왕의 통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자적인 경향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남미에서 그 당시 불고 있었던 이제 뭐 사회주의 독립 열풍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또래 애들하고는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사고를 많이 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어떤 뭐 카톨릭 계열의 기숙학교 이런 데 집어넣어 놓으니까 교사한테 이제 맨날 체포를 했을 거 아니야. 성경 공부. 기도시키고 성경 공부 시켜놓으니까 막 선생한테 폭력 행사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 학교를 퇴학당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는 아마 그 학교는 좀 취향에 맞았나 보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돼요. 그 당시엔 대학을 안 나왔어도 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 자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상당히 이제 높은 학교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24살 뭐 요 정도 먹었을 때 돼갖고 영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징병제였거든 당시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탈영을 합니다. 스위스로 도망을 가요. 군대 가기 싫다고. 왜냐면 그 당시가 1차 대전이 뭐 이제 한참일 때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스위스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사면령이 내려. 병역 이탈자들 사면해 줄 테니까 자수해. 그래서 이제 자수를 하고 2년 동안 병사를 마치고 이제 선생님을 하게 됩니다. 학교 교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애들 가르치는 데는 그닥 뭐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사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적인 아버지한테서 영향을 받으니까 사회당에 들어갔겠지. 그래서 관련돼 있는 이제 그 기관지가 이제 잡지. 지네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사회주의적인 잡지의 편집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나가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예비역으로 징병이 돼갖고 군대에 끌려가요. 그래서 군대에 끌려가갖고 뭐 수류탄을 맞았다든가 그래서 이제 파편이 온몸에 막 박혀가지고 40개 이상의 파편이 받아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이게 전선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훈련하다가 무슨 뭐 사고가 있었던 거지. 훈련 중 사고가 있어서 다쳤다. 무솔리니는 실제로 전선에 나가본 일이 없다라는 증언들도 있지만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어찌 됐거나 상위 군인으로 제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위 군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뭐 굉장히 애국적으로 보이잖아. 일단 나라 위에 전쟁 나갔다가 이 갇힌 사람이 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신문사로 복귀를 하면서 논설 활동을 해 가는데 이때 이제 그 논설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사회주의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환멸을 느낀 거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국가주의, 국가 우선주의. 이게 민족주의하고 비슷한 건데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동체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일종의 사상이 살짝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 중에 후에 그 자서전이나 어떤 인물의 전기에 비하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에서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조금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러한 돈을 받고 약간 이제 이탈리아 내부의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급진적인 글들을 많이 썼다는 거지. 그러면서 일종의 본인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그 정치 이념이라 그럴까?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그 오로지 국가만이 존재한다는 이런 그 일종의 사상적인 국가주의론을 펼쳐요. 그래서 이런 국가주의론을 바탕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갖고 얘네들이 일종의 이제 그 이걸 뭐라 그럴까? 일종의 그 폭력 단체? 뭐 이런 테러 조직 비슷한 거를 검은 셔츠단이라 그래가지고 그 단체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느냐? 노조나 아니면 뭐 어떤 반정부 시위 이런 게 있을 때 거기 가갖고 걔네들을 진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기에는 일단 정치단체나 어떤 그 당시에 내각이 보기에는 아주 그 쏠쏠하고 쓸만한 조직이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후원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솔리니는 이 사람의 좀 파시즘의 이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까 얘기한 이 국가적인 그 국가 우선주의에 관련한 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글을 내고 책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늘려나갑니다. 그 세력자들을.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세력들을 가지고 의회에 진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의회에 진출했을 때 한 30석 정도를 얻게 돼요. 처음에 등장을 해서. 근데 이제 30석 갖고는 그 당내에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그 세력들 안에 주류 세력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 신당이 된 거야. 이 정치 신당이 된 상황에서 정말 택도 없게 자기가 끌고 다니던 자경단들을 끌고 갑자기 로마로 쳐들어가 가지고 일종의 이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면서 총리 퇴진을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내각이 굉장히 무능했어요. 그래서 그 무능한 내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 그래서 당시에 이탈리아 국왕이 이제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검정 셔츠단이 치고 들어와서 로마의 소요를 일으키니까 계엄령을 내려달라고 총리가 요구를 했는데 계엄령 요구를 묵살하고 총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얘를 총리로 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실제적으로 무슨 군대가 있다든지 뭐 그 정도의 병력이 있다든지 전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원래 얘가 하는 게 국가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이상주의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걔가 끌고 다니던 그 짜질구레한 이 폭력배들이 뭐 군대를 하거나 왕궁에 쳐들어오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뭔가 이제 뭔가를 뭐 우체국 같은 데 불을 지르고 막 이런 식으로 점거 시위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경찰력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차라리 얘를 불러들인 거야. 왜냐면 참신하거든. 국왕이 보기에. 아니 당이 아니고 자기 당이나 이런 게 생각하면 국가만을 생각한다는데 얼마나 허울이 좋아. 그래서 왕이 그 말에 그 이론에 속아가지고 얘를 총리를 시켜버려.
세상에. 그 30석 가진 당의 대표가 우리가 말하는 안철수 같은 놈인데 국민적 인기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얘가 왕의 지명을 받아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바로 뭘 하겠어요? 선거법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총선에서 이제 4분의 1 이상을 얻으면 그 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라는 식으로 선거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얘가 그 수상의 자리에 있는 거고, 총리의 자리에 있는 거고, 이제 그 인기를 왕한테부터 후원을 받고 있고, 막 국가주의적인 얘기들을 막 써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중적으로 호도가 되잖아. 안철수가 처음 나타났을 때쯤. 참신한 정치 신인으로 보이는 새정치다. 새정치. 이 새가 그 새인지를 모르고 뉴가 아니라 버드였는데 그거를 새정치라고 믿고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의회 3분의 1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의회 등원을 안 해요. 어이? 그러니까 지네가 3분의 1을 장악했으니까 등원을 안 해. 나머지 3분의 1 있는 당에 있는 애들하고는 전혀 말을 안 섞으면서 지네 당 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모든 정치를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당 독재의 시대를 열어버린 거지. 이게 지금 생각해놓고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념인데 이런 아무것도 없는 놈이 고졸에 그냥 말만 번지로 하고 막 애국을 앞세우는 사상가였던 얘가 총리가 되고 절대적인 당수가 되고 막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를 보고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막 존경심을 갖고 얘를 쳐다보던 인물이 있었어. 그놈이 바로 히틀러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가 자기 자서전을 쓰고 똑같이 당을 세우고 이 당 된 이후에 기존에 있는 1, 2, 3, 4당하고 1, 2, 3, 4당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린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무솔리니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은 거는 1912년이고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거는 무솔리니가 잡은 1921년이고 히틀러는 그보다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독일을 말아먹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끊임없이 히틀러가 무솔리니 형,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한 거야? 계속 물어봐요. 근데 무솔리니 이제 자기 성공했으니까 원조니까 아이씨 귀찮게 하고 그래. 야, 그럼 네 알아서 하는 거지.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귀찮아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입장이 바뀌죠. 독일이 훨씬 더 큰 나라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란 나라는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도 별로 잘 안 알아주는 나라였어요. 왜? 이탈리아 바로 옆에는 이른바 터키 그러니까 뭐죠?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뭐였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전통적인 이슬람 왕국이 있었고 이 이슬람 왕국의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이탈리아에 힘을 쓸 수가 없었거든. 그러던 과중에 그 이탈리아의 총리가 된 이 무솔리니는 엄청나게 많은 정복 전쟁들을 일으켜요. 근데 그 만만한 게 유럽이나 오른쪽에 있는 중동에는 못 가는 거야. 워낙 그쪽은 세니까. 그래서 만만한 아프리카를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리비아나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를 가서 처묵처묵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 국가들하고는 전투력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디오피아까지 잡아먹는 과정 중에 이제 5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장악을 한 건 좋았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무솔리니의 행동을 보고, 히틀러도 나중에 독일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적인 성장을 이뤄냈고, 그러니까 이 국가 성장을 이뤄내는 방식이 다 비슷해요. 가장 먼저 뭘 했냐면은, 국가주의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유적 발굴 작업들을 합니다. 유적 발굴. 그러니까 옛날 그 이탈리아 고대 로마의 이런 그 유적들을 전부 다 이제 발굴을 해갖고 지금의 어떤 로마의
그 관광지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발굴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로마 시대 이후에 수없이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더 씌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 시대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도로 위에 그 이후에 만들었던 시대의 유적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로마 제국을 잇는다라는 명칭하에 쉽게 말해서 고려를 복원한다고 조선의 유적들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헐. 그래 놓고 이러한 유적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유적 위에 신도로를 놓은 거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고속도로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완성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업적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이 국가 경제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경제 부흥의 아버지 노릇하는 거죠. 요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요거. 박정희 얘기인 줄 알았네. 박정희도 이제 따지고 놓고 무슨 그냥 다 배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얘가 총리에 취임했을 때가 이제 39살이었는데, 한 이제 21년 동안 총리를 계속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당이 바뀔 일이 없잖아. 3분의 1을 쥐고 있으니까. 왕한테만 잘 보이면 누가 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지역이나 주변 지역을 약탈하면서 이탈리아의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회복 과정을 하면서도 그 군대의 현대화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전혀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당시 50만이 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이 갖고 있는 화기나 병력의 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세기 이전에 옛날 구식 화포나 총포 막 이런 것들밖에 없었고 총 같은 거를 만들어도 총이 발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총을 맞았는데 총알이 뚫지를 못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파. 그러니까 총격전에서 사람을 쐈는데 그게 사람을 살상을 못하고 이게 맞은 사람이 겁나 아파. 근데 죽지는 않아. 이런 수준으로 군수 산업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당 독재를 하다 보니까 군수 비리가 계속해서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무기들도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이런 거였고 국산 무기는 쓸만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알량한 아프리카에서 뜯어놓은 거죠. 그런데 스페인 내전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프랑코 독재자 스페인 내전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스페인 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탈리아가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마이를 쓴 거야, 쉽게 말해. 지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 주제에 조금 알량하게 푼 돈이 있다고 그 자기 이탈리아 국가 GDP의 막 20-30%에 넘는 엄청난 양의 군비들을 스페인에다 도와준 거예요. 프랑코 왕정. 프랑코 왕정을 도와준 거예요. 프랑코의 어떤 독재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엄청 쳐발라 버립니다. 근데 프랑코가 그거 받아서 고맙다 그러고 뭐 갚아줄 줄 알아? 갚아주겠어? 그냥 먹고 떨어진 거야. 근데 무솔리니는 자신을 추종하는 그 주변의 어떤 파시즘,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 파시즘 국가 우선주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결국 기마이를 너무 써버린 거고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는 돈이 완전히 꼬라버린 거죠. 그런 와중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초반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도 때려잡고 프랑스도 이겼고 영국도 거의 다 이제 그 이기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판단착오를 합니다. 나를 흠모하는 히틀러가 이렇게 승전을 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독일이랑 같이 승전국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에 참전을 해버린 거야.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전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밀리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 그 방위력도 떨어지는 이탈리아는 그 이후로 유럽 전선에서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막 군대도 대주고 물량도 대주고 하면서 잘 싸워보쇼 형님하고 대주는데
이 병사들이 마인드가 18세기 마인드라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안에서 수상해서 20년 만에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상해서 잘리고 그 모든 권좌를 내놓고 스위스에 귀향을 가 있는데 히틀러가 이거를 구출을 해가지고 다시 이 독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를 강제 병합을 해갖고 이탈리아 북부에다가 일종의 이제 독일 공화국 같은 옛날 만주국 같은 괴뢰 정부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상을 다시 앉혀주죠. 그러니까 무솔리니는 역시 내가 사람 하나 잘 봤어. 역시 우리 희동생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라고 가갖고 거기에 주저앉으면서 말하자면 이탈리아의 역적이 돼버린 거죠. 기존에는 이탈리아의 위성, 그러니까 국가밖에 모른다며.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밖에 모르는데 결국 그 국가가 저였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성 도시 이제 위성 그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장으로 앉았다가 히틀러가 다시 이제 계속 전황에 밀리게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애인이랑 같이 도망을 치는데 해외로 나가려고 도망을 치는데 길에서 민병대한테 잡힙니다. 근데 뭐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얘가 20년 동안 너무 길에다가 자기 선전 벽보를 붙여서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 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올해도 했네. 그리고 모를 사람이 없겠네. 모르는 사람도 없거니와 지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길거리마다 다 붙여놓고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긴 게 어떻게 봐도 오리지널 이탈리아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민병대 같은 지역의 군대들한테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총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시체가 말하자면 주유소에 며칠 동안을 걸려 있게 됩니다. 매달게 되죠. 그냥 매달려가지고 걸려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돌 던지고 총 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애인하고 그러니까 같이 도망쳤던 애인하고 그 말하자면 죽어서도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그 시체를 걷어다가 이제 묘지에 묻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게 성지가 된 거지. 박적인 묘소가 되는 거예요. 헐. 결과적으로 뭐 정리를 하자면 무솔리니는 나름대로는 뭔가 새로운 국가라든지 국가의 부흥을 꿈꿨던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부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수의 정치적 세력들을 가지고 기존에 없는 새 정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라는 국가를 20년 동안 통치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제 이탈리아만을 위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변국을 침략하고 주변국을 약탈해 가면서까지 이탈리아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절대 주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파시즘을 자신이 만들어낸 파시즘을 주변에 과시하기 위해서 나라의 기마이를 너무 써버린 거예요. 약간 뭔가 기분이 쎄한데요? 기분이 쎄하지. 송 작가님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소름 돋았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무솔리니를 동경해서 무솔리니보다 더 크게 판을 벌인 놈이 히틀러라는 거지. 그럼 히틀러는 어떤 방식으로 소수의 정치 권력으로 지금의 게르만 민족들을 선동을 했고 유럽을 전화의 그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는지 한번 무솔리니의 업그레이드 버전 히틀러의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거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어리석은 국민들이 속았던 게 그 선동에 속았던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디어라든지 기존에 우리 국민의 지금 적폐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거든. 그 점을 대잡으로 보는 시간을 내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히틀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